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운송 담당하고 있는 배세우 연구원입니다. 제가 2025년도 운송 전망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은 크게 제가 항공 그리고 해운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먼저 항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도 항공업종의 가장 큰 화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유럽과 미국의 기업 결합 승인으로 인해서 끝이 났고요. 그래서 12월 12일부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5조 원을 증자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들고 있고요.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남겨져 있지만은 한 2년 정도의 PMI 작업을 거치고 2년 후 혹은 3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뒤로는 완전히 통합 대한항공으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딜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운임의 고착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회사 자체적으로 제가 기업 가치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장거리 노선에서 운임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이런 장거리 노선에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양사가 한 회사가 됐기 때문에 운임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항공사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델타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그리고 하와이 항공도 있지만은 그 항공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거의 과점을 이루는 노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JV를 설립을 해서 코드셰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노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이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점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유럽 항공사들이 뜨고 있긴 합니다. 다만 루프트한자 그리고 에어프랑스가 유럽과 인천 오가는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루프트한자와 에어프랑스는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이 항공사들이 경쟁을 그렇게 크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도 미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과점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LCC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지금 현재도 있고 그리고 전 내년도에도 경쟁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쟁 강도가 크게 완화가 되면서 이 운임 자체가 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여객 운임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LCC들이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크게 늘렸을 때인데요. 이때 아시아나항공의 이 재무 구조가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크게 망가졌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도 운임을 올리지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현재 운임 수준은 과거 항공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폭발을 하다 보니 좀 이런 운임 상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모두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실적을 지금 과거 3년 동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뷰는 이 장거리 노선에서 경쟁 강도가 완화가 되므로 이러한 실적 구조가 향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딜에서 가장 유효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이 효율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 두 양대 항공사가 합병을 하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효율화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로는 이 유류비 같은 것도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공항 여객비 등등에서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 보니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비를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나 그리고 롤스로이스에게 외주를 맡기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자체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를 대한항공이 정비를 맡게 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정비비도 크게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얼만큼 그리고 뭐 몇 억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로 추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제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노선이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0%,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70%가 이 두 항공사의 노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스케줄을 효율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잉여 인력이라든지 잉여 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 이 대한항공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부분, 이 부정적인 부분 모두 비용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얼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때 2025년도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나 아니면 내년도 중에 뭐 인베스터 데이나 하나 이런 행사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는 이번 합병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좀 비용에서도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연결로 잡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래서 25년도에 대한항공의 실적이 얼만큼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2025년도에 대한항공,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연결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제가 대략 2.4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이 YY로 한 15%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증가 부분 대부분 이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 증가분을 제가 감안을 한 것이고요.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도에 운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 정도 빠지는 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단거리 노선에서는 거의 미드에서 하이싱글 정도 운임이 빠지고, 장거리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저는 운임이 플랫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 가정으로 제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실적을 추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도에 화물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2025년도 하반기부터 화물 부분의 실적이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이 합병 대한항공의 25년도 실적이 이 정도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는 에비타, 감가상각비도 반영한 에비타 추정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이 에비타 부분도 대략 한 20%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사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딜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부채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순차익금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대한항공이 1.5조 원 유상증자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화물사업부도 4,700억 원 정도로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1조 원 정도가 자본으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은 아직 오피셜리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이번 유상증자와 화물사업부 매각으로 들어온 현금을 사무전환 사채를 상환하는 데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전환 사채가 대략 한 1.2조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자율이 7%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낼 정도로 지금 이자 부담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이번 현금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무전환 사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무전환 사채 대략 3천 몇백억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대한항공이 이 사무전환 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이 아시아나항공의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지분율을 더 확보를 하면서 2년 뒤에 합병을 할 때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내년도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식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매력적인 주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보통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그리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아시아나항공의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익과 그리고 자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5년도에 이 통합 대한항공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PER 기준으로는 한 7배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한 0.7배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대한항공이 그렇게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아시아나항공의 뭐 기업 결합 관련돼서 PMI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일정 부분 더욱 상승 여력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25년도에 제가 운송업종 내에서 탑픽을 대한항공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항공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해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은 제가 짧게 그리고 벌크와 컨테이너 나눠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의 벌크 시장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의 요인은 내년도에 벌크 수요, 그러니까 벌크 물동량 자체가 올해보다 늘어나긴 하지만 그 증가폭이 굉장히 제한이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에 중국의 철강소 수입이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24년도에 중국의 철강소 수입이 YOY 감소로 대부분의 리서치 기관이 예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중국의 부동산 이슈도 그렇고 중국의 철강석 수입량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의 철강석 수입량이 거의 YOY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중국이 좀 저품위의 철강석을 수입을 해서 1차 가공을 해서 제3국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올해 많이 했는데 지금의 중국의 철강석 수입, 중국의 철강석 수요의 가장 큰 요인은 과연 내년도에 중국의 부동산이 얼만큼 개선이 될 거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25년도에 중국의 부동산 상황도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 지금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철강 수입이 굉장히 많았고 내년도에도 이 산업 측면에서 개선될 포인트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에 중국의 철강석 수입량이 올해 대비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이 벌크 시장이 올해보다 좀 슬로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전망도 올해 평균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컨테이너 시황 전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의 컨테이너 시황이 상고 하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 갈수록 컨테이너 시황이 굉장히 망가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컨테이너 선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일단 올해만 해도 컨테이너 선봉량이 YOY로 10% 이상 증가를 했고 내년도에도 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컨테이너 선봉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SCFI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수에즈 운하 이슈 때문인데요. 내년도에도 수에즈 운하가 여전히 막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뚫릴 것이다 예상하는 거는 일단 저는 예상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고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이 외교 정책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를 서서히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 수에즈 긴장 강도도 이 하반기 갈수록 좀 내려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고하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상고하저냐? 그 부분은 또 역시 트럼프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리 관세율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글로벌이 관세를 인상하기 전에 물동량을 밀어내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바이든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올해 중반에도 밀어내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CFI가 내년도에 1분기 혹은 2분기까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 하방에 갈수록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2025년도 운송 연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IM증권에서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호 연구원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